이회창의 강소 연방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회창의 강소 연방제는 통일 방안으로 처음에 제시한 게 아닙니다. 중앙 집권, 수도권 집중, 지역 갈등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이제 그 국제 경쟁력,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경쟁력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국가 개조 방안입니다. 갈등 해소와 자치 보장. 이해창은 이제 충청권이었는데 충청권이 호남과 영남에 비해서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권에 끼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충청권 자체의 그 발전 방향, 광역자치단체의 발전 방향으로서 스위스식 연방제를 주장을 한 겁니다. 이분이 이제 그 한나라당 총재와 대통령 후보를 지냈습니다. 그 자유선진당 총재도 지냈고 그래서 이런 우파가 연방제를 얘기함으로써 연방제에 대한 것들이 좌파, 특히 친북 세력들이 주로 연방제를 주장한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연방제에 대한 금기를 허물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 봅니다. 무소속 후보였을 때 2007년에 최초로 강서국 연방제를 발표했고요. 이거는 자유선진단의 공약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국가 개편 방안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위스식으로 나라는 작지만 연방제를 통해서 각 지역의 발전을 하자. 강소국 연방제. 강소국이라는 거는 그 한국을 7개 내지 8개의 조그만 나라, 그죠? 주로 나누자는 거죠. 이게 강소국이에요. 그걸 모인 게 연방제다. 강소국 연방제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통일 이후에 국가 형태와 이 강소국 연방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회창 총재와 자유선진당은 한동안 침묵을 했었는데요. 기자들의 질문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결국 2008년에 이런 강소국 연방제 토론회에서 신대평 대표가 통일이 돼서 북한까지 강소국 연방제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강소국 연방제안이 통일 방안으로 됐고 이해창 자유선진당 총재 역시 합동 기자회견에서 강소국 연방제를 하나의 통일 방안으로 통일에 대비해서 남한에서 먼저 강소국 연방제를 하고 통일이 되면 북한까지 그거를 확대하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통일 방안으로서는 남과 북이 평화통일은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두 개의 정부 국가가 합의하는 통일 방안은 역사적으로 연방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남한은 이제 단독으로 유엔 가입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소련과 중국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북은 남북이 따로따로 단독으로 유엔 가입을 하는 거는 이제 한반도 분단을 연구한다고 그러면서 그걸 반대했어요. 그래서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단일 국호로 유엔에 가입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르바초프가 그 대통령이 되면서 한국과 소련이 이제 그 외교를 맺게 됐죠. 한국과 소련이 친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제 한국과 중국이 친해지고 그래서 소련과 중국이 한국, 남한의 유엔 가입에 대해서 반대하던 입장을 수정하게 됩니다. 근데 북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하면 남한만 유엔에 가입하게 되죠. 그래서 북도 입장을 바꿔서
남북이 모두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1년 9월에 남북이 동시 유엔 가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그 화해 무드, 한국과 중국, 소련의 화해 무드, 그 다음에 남북의 화해 무드로 인해서 3개월 후인 12월에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즉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합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가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존의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든지 중요한 남북의 합의 사항을 재확인을 하고,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평화 통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남북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다. 즉 국제법적 관계가 아니라 민족 내부의 관계라는 것을 합의하게 됩니다.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남북의 지위는 유엔 같은 데서는 동시 가입을 했죠. 그래서 독립된 국가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남북 내부에서는 쌍방이 국가로서의 지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국내 관계와 국외 관계가 서로 다르다. 이중적 지위다. 이러한 이중적 지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그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관계에서 남의 입장에서는 북이 헌법상 여전히 방어과 단체로 북을 사실은 적국이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평화 통일을 하기 위한 협상의 당사자의 지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엔과 같은 제3국이 포함될 경우는 합법적인 국가라고 보게 되는 이러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우리 헌법 4조는 이제 평화 통일과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이라 함은 통일 이후에 북의 체제를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 전환시키는 것인가 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이제 통일의 평화적인 방법을 선언하고 있고, 남북 기본 합의서와 6.15 공동선언에서는 쌍방 체제의 상호 존중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북이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북의 체제를 강제로 무력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해서 수통이라는 것은 헌법의 정신이나 그동안의 남북의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체제 통합은 상호 설득과 체제 수렴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쌍방 체제를 존중하는 통일 이후에 아주 장기적인 과제이다. 헌법에서 말한 평화 통일을 하려면 남북이 통일 국가의 모델에 대해서 합의해야 됩니다. 국가 모델에 대해서. 두 개의 국가 혹은 정부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면서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방안은 국제법상으로 세계 역사를 볼 때 연방제에 의한 통일밖에 없습니다. 남북이 이제 서로 동등하게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협약, 국가협약,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국가협약은 국제법상 연방제밖에 없다. 다만 남북 사이에는 이미 국가와 국가 관계를 부정했기 때문에 남북 사이에 연방제를 만드는 협약은 국제법상의 협약이 아니라 민족 내부의 정치적 협약이 됩니다. 연방과 연합은 국민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나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미국도 13개 주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연방제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방연합의 계약의 당사자는 유권자 전체가 아니라 연방연합의 대표자는 정부들이다. 정부들이다. 단체 대표라는 거예요. 연방과 연합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다. 정부.
국가연합이라는 거는 국가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권자가 복수가 된다. 즉 통일은 국가가 하나인데 국가연합은 국가가 여러 개 때문에 통일로 볼 수 없다. 국가연합의 경우에는 이제 대외적으로 그 주권 행사를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협의체. 그러면 이제 국가 통일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협의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부하면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국가가 한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주권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하고는 협의의 관계다. 하나의 국가라고 볼 수 없다. 국가 간의 협의체다. 그래서 통일국가라고 볼 수 없죠. 통일은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건데 국가연합은 두 개, 한반도의 경우에 두 개의 주권국가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건 논리적 모순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 이제 국가연합을 통해서 연방제로 넘어가는데요. 남북의 경우에 국가연합 단계가 필연적이냐 이걸 한번 검토해봐야 돼요. 남북의 경우에는 이제 이미 남북 기본 합의서에 있어서 쌍방 간의 관계에서 상호 체제를 존중하지만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로 가는 민족 내부의 특수한 관계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쌍방이 국가성을 부정했기 때문에 남과 북의 관계는 국가연합은 될 수 없다. 연합이다, 연합제. 일종의 정부연합이지 두 개의 국가의 연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제 국가연합, 남측도 국가연합이라는 말을 안 쓰고 연합제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연합제다. 과거 대부분의 분단 국가들은 이제 국가연합을 거쳐서 연방제로 나가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은 연방국가로 통일한 이후에 그 단일 체제로 하냐의 문제는 각 나라의 사정마다 사정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연방제 체제가 우수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통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방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연합에서 연방제로 넘어갈 때 어느 정도 그 기간이 걸리냐는 나라마다 다른데 예멘은 이제 3년 과도기로 뒀었고 미국은 10년이었습니다. 독일은 이제 그 50년 과도기였고요. 스위스는 무려 550년이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1781년, 1776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바로 독립 직후에 연합 규약에 따라서 13개의 주가 각각의 하나의 국가처럼 있었습니다. 국가연합 형태의 연방제를 구성했죠. 그래서 연합제와 국가연합과 연방제 사이에 어중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주권론은 이제 국가연합이었죠. 연방정부의 권한 확장을 주장하는 것은 연방주의. 이 두 세력이 결국은 남북전쟁을 통해서 충돌하는데 국가연합적 성격을 강조했던 남부연합이 패배합니다. 그래서 국가연합의 주권론은 결국은 쇠퇴해집니다. 연방주의를 주장한 북부가 승리함으로써 북부가 남부 지역에 계엄령을 내리면서 장기 독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연방제적 국가 형태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연방제가 전쟁을 통해서 완성되었다. 스위스는 이제 13세기부터 국가연합 상태에 있었는데 스위스는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이런 강대국의 침략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을 하면서 국가연합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분쟁이 있었는데 나폴레옹 시절에 이 지역에서 나폴레옹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나폴레옹의 중재로 공식적으로 1815년 국가연합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짧은 내전 상태를 거쳐서 1848년에 미국 모델을 따라서
연방국가 헌법을 채택하게 됩니다. 캐나다 역시 이제 국가연합을 거쳤고, 캐나다는 영어권, 영국계와 프랑스계가 서로 대립을 했는데, 프랑스계가 퀘벡주입니다. 퀘벡주의 분리운동도 있는데, 이런 지역 갈등을 조정하는 방안으로서 연방제가 작동되었다. 퀘벡주에게 더 자치권을 많이 줍니다. 소수인 프랑스이기 때문에. 이외에도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많은 나라들이 그 내전이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연합을 거쳐서 연방제로 통일됩니다. 최근에 보면 아프리카에도 되게 많죠. 수단이나 콩고 이런 나라들에서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스페인은 헌법상으로는 단일 국가지만 지역 간 갈등을 봉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연방제 법원관 지위를 부여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방국가로 분리된다는 거죠. 키프로스는 이제 터키계 북키프로스와 그리스계 남키프로스가 대립하고 있는데 유엔에서 이제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제안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홍콩과 마카오가 본토와 달리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같은 통치권을 독립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독립적인 국제국가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일국양제. 나라는 하나인데 홍콩과 마카오에는 자본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일국양제, 일국가 이체제로 실질적인 연방국가로 분리할 수 있다. 중국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만에도 일국양제를 적용해서 홍콩과 마카오처럼 대만도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연방제로 통일하려면 남북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남북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현재 남측에서는 군사 주권이 없죠. 스스로 군사적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적 결정권을 회복해야 돼요. 미국은 남한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포기해야 되고, 미국은 자기의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이익을 해서 남과 북이 분단되는 걸 원하고 있죠. 두 개의 한국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두 개의 한국 정책을 폐기하고 한반도, 조선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식의 체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상호 체제를 존중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이제 상호 체제 존중은 7.4 공동선언이라든가 남북 기본합에서 6.15 공동선언에서 확인된 겁니다. 북은 이미 이제 고려연방제를 통해서 남의 체제를 수용하겠다고 이체제 연방제를 공식적으로 통일 방안으로 채택했습니다. 남한은 근데 아직도 북과 공존하겠다는 그런 이체제의 통일 방안이 아니라 하나의 단일 체제로 만들겠다. 총투표를 통해서. 그래서 북의 체제를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도 그 연장선에 있다. 그래서 남한도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쌍방 간에 상호 존중하는 통일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북을 방어과 단체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게 그 통일 과정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남한의 지배층도 자본주의를 포기할 생각이 없고 북도 역시 사회주의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바로 6.15 선언에서 말한 것처럼 남과 북이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연합제 혹은 연방제로 통일국가를 형성하는 거다. 그래서 남측도 북과 같이 그 통일 문제의 결정권, 군사 문제의 결정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이게 자주권을 가져야 된다. 자주적인 민주정부다.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죠. 혹은 민중을 대변하는 자주적인 민중정부다. 두 가지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주권을 획득하지 않으면
남북이 설사 통일로 간다 하더라도 강대국의 개입에 의해서 남북이 서로 또 적대 관계가 된다는 거죠. 통일을 방해하게 된다. 그래서 통일국가 내부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통일이 되려면 남측이 미국으로부터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된다. 남의 연합제와 북의 연방제의 접근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남북은 남북 기본 합의서 이후에 국가가 아닌 특수한 관계로 취급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연합제는 국가연합이 아니라 정부연합의 성격이 있다. 정상장이라는 그 보수적인 학자도 남북 모두 하나의 국가 원칙에 근거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 역시 이제는 국가연합이라는 표현 대신에 남북연합으로 표현하고 있다. 북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의 연합제에 근접한다. 공통점을 보면은 남북 쌍방이 각기 외교, 국방, 내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는 거죠. 통일 이후에도 국방과 외교가 통일 이후에도 남북 쌍방이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쌍방이 합의한 것만 집행한다. 합의한 것만. 그래서 이 부분이 연합제와 연방제 사이의 공통점이다. 반면 높은 단계 연방제는 국방과 외교를 남북의 지역 정부가 갖는 게 아니라 연방 정부가 가져가는 거죠. 연방 정부가 가져가고 남북은 그 내정에 관한 권한만 가져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는 합의하기 좀 어렵다. 높은 단계 연방제는 당장은 어렵다. 그래서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하자. 이것이 바로 6.15 공동선언의 내용입니다. 연합제나 낮은 단계 연방제에 따르면 남북 모두 1국가, 2체제, 2정부를 찬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북에는 이제 공통 사항에 대해서 서로 협력 교류를 통해서 협의를 하게 된다. 그래서 각 분야별 대화를 확대하고 교류를 확대해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나의 단일화를 만들어간다. 협의국에서는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같은 수의 대표로서 민족공동기구를 구성한다. 민족공동기구는 이제 북에서는 민족공동위원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남에서는 이제 공동협의기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동회의기구라는 거는 똑같다. 그래서 연합제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단계론적 통일 방안으로 해석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남북이 합의한다면 더 높은 수준으로 가지 않고 그 상태에서 통일국가를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연합을 보더라도 각각의 나라들이 다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외교나 국방이 다 있죠. 그러면서 유럽연합 전체는 국경도 없고 경제 공동체이고 나토와 같이 이제 필요하면은 공동으로 방어 훈련도 하고 이러는데 유럽연합처럼 낮은 단계의 연방제나 연합제 자체를 통일 방안으로 완성시킬 수도 있다. 이거는 쌍방 간의 협의를 하면 된다. 그래서 반드시 낮은 단계 연방제나 연합제가 단계론적 통일 방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어쨌든 연합제든 낮은 단계 연방제든 첫 단계는 남북이 공동위원회를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공동위원회의 실질을 보면 가장 높은 수준에서는 남북 정상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남북 강요회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의회들이 모이는 남북 의회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남북 공동위원회가 있게 된다. 정리하면 6.15 공동선언의 의미는 과거의 국가연합에서 연합제로 발전했다. 그렇죠? 그 북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제안함으로써 남의 연합제에 접근했다. 쌍방의
통일 방안이 서로 수렴하고 있다. 다만 이제 두 남북의 통일 방안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그거는 뭐냐면 북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높은 단계의 연방제도 여전히 이체제, 이정부이지만 연방국가의 권한이 강화됐다는 거죠. 남은 연합제를 통해서 이체제가 아니라 일체제, 체제 통합의 단일 국가를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아직도 서로 대립되는 거다. 그래서 북은 낮은 단계 연방제를 거쳐서 높은 단계 연방제로 가고 싶어하고 남은 연합제를 거쳐서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 총선거를 통해서 단일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북은 최종적인 통일 방안을 연방제로, 남은 단일 체제로 하고 있다. 이것이 서로의 차이점이다. 결국은 궁극적인 통일 방안을 연방제로 볼 것이냐, 단일 체제로 볼 것이냐. 근데 단일 체제로 보는 거는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통일을 할 것이냐, 자본주의 통일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기존에 남북 모두는 체제를 서로 상호 존중하기로 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구 비례에 의해서 남북 총선거로 하나의 국가 형태, 자본주의를 택한다면 인구가 적은 북은 당연히 반대하겠죠. 다수결은 인구가 많은 단체가 항상 유리하다. 그래서 이런 게 국가와 국가 간의 협의에서는 인구에 의한 다수결을 하지 않는다. 유엔에서는 미국이나 스위스나 다 표결권은 하나밖에 없죠. 미국의 상원에 보면은 큰 주나 작은 주나 모두 상원의 의원은 두 명이다. 그래서 연방제에서는 인구 비례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북 총선거에 의한 단일 체제는 현재 남북의 체제의 이질감이 너무나 극단적인 조건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통일국가의 최종적인 상을 단일 체제로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일단 연방제로 해서 상호 체제를 존중을 하되 단일 체제 여부는 그 이후에 장기적인 과도 기간을 거쳐서 남북의 이질감이 해소될 경우에 다시 논의하는 게 현실적이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교류협력, 연합제 단계를 거쳐서 바로 단일 체제를 하는 게 아니라 연방제 체제를 유지한 이후에 쌍방 간의 체제가 수렴할 때, 즉 혼합체제 같은 것이 가능할 때 남북 총투표로도 평화적으로 단일 체제로 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일방의 자본주의 체제를 총투표로 강요를 한다면 평화 통일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6.15 공동선언으로 인해서 남북의 통일 방안은 서로 좀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국제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연합제를 거쳐서 연방으로 나가기 때문에 연합과 연방은 하나의 연속상에 있다. 이게 엘리자리의 견해인데 이런 견해에 의하면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는 배타적이지 않다.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남북 연합도 연합제도 넓은 의미의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 한 형태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 체제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6.15 공동선언은 예측할 수 있었다. 그래서 6.15 공동선언에 의해 남북의 통일 방안은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것, 즉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수렴해가는 과정이 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높은 단계의 연합제는 수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연방제에도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가 있는데 연합제에도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가 있는데 연방제는 낮은 단계 연방을 취하고 연합제는 높은 단계의 연합제를 취할 때 서로 상호 수렴한다. 그래서 현재 남측의 연합제는 높은 단계의 연합제다. 왜? 연합제인데 국가연합을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 연합보다는 더 높은 수준이니까 높은 단계 연합제라고 볼 수 있다. 6.15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인 2007년 14선언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게 되면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자.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하자. 그 다음에 남북 의회 교류 등 이런 것들을 하자는 거죠. 종전선언, 종전협정 혹은 평화협정, 평화조약 이런 거죠. 수시적으로 정상회담 등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북이 그 화해와 서로 그 상호 체제를 존중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제도를 정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해서 두 차례나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합제가 통일 모델이라는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도 그 연방제에 의한 통일 방안, 연합제에 의한 통일 방안이 가능하다고 여기게 되는데요. 박근혜 정부도 이제 그 통일이 될 때 흡수통일, 무력의 흡수통일, 그다음에 남측이 주장하는 연합제의 평화적인 통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이러한 것들이 각각의 가능성 다 대비를 해야 되겠죠. 평화통일과 무력, 평화통일에 있어서 연방제 방식의 통일도 국제 사례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연방제에 관한 통일헌법을 마련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서 이런 그 자료를 많이 수집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키프러스의 연방제 통일 방안에 관한 것들을 법무부에서 책자로 냈습니다. 그래서 연방제 통일 방안, 이 방안이 그렇게 허무맹랑한 것은 아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